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번 교실에서 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이러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육공학 전공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하는 형태의 교육 아니면 조금 더 광의로 볼 때에 이런 일대 다수의 교실에서만 행해져야만 한 교육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에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 계속 나눌게요. 자, 제목이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앤 온라인 러닝입니다. 본격적으로 화면 내용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온라인 러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오프라인 러닝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오프라인 러닝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굳이 이것을 오프라인이라는 표현을 안 했죠. 왜냐하면 교육의 형태라는 게 다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오프라인 러닝이다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온라인은 선이 연결됐다라는 것이고 선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전자적인 형태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닝이라는 용어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보면은 역시 온라인 러닝 이라는 용어 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러닝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에서 오프라인 러닝이라는 용어가 대꾸로 나왔고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형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블렌드는 짬뽕하다 섞다라는 의미고 블렌디드 하면 뭐 짬뽕된 섞인 학습인데 여기에서 섞였다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말이죠. 보통 온라인 러닝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간의 교류도 없고 뭔가 좀 삭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중간중간 오프라인 러닝, 즉 대면 미팅을 하는 형태의 수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수업인데 오프라인을 가미한 형태를 우리는 블렌디드 러닝이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이 기본인데 온라인을 가미한 것도 블렌디드 어쨌든 이리 짬뽕 하나 저리 짬뽕 하나 짬뽕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기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뭐 크게 논의하지는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숍, 카페에 가도 그 블렌드 커피라고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블렌드 커피는 이렇게 섞여 있는 커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저렴하고 흔하게 파는 거죠. 뭐 이게 아프리카 종도 있고 베트남 종도 있고 어디 종도 있고 한데 이 한 종만 잘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냥 막 갈아서 만든 형태의 커피. 그 대개 블렌드 커피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죠. 어쨌건 다른 얘기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한 커플 더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인데요. 이제 학문 단계에 와서는 온라인 러닝이라는 용어보다 이러닝을 조금 더 선호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닝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타임 앤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의 요소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이러닝에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의 요소라는 것은요. 우리는 수업을 할 때에 야 오늘 수업 몇 교시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교수자 학습자가 만나는 것을 늘 전제로 해왔어요. 또 하나는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오늘 이 강의 어디에서 하지? 어느 방에서 하니? 라고 물어보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있어서
만나야지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 왔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랄까 변하지 않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원격 통신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속박, 묶음, 원칙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러닝에서 E라고 하는 것은 뭐 일렉트로닉, 전기라는 것의 첫자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으로 또는 온라인 교육 또는 직접 보지 않고 지금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따로 만난 형태의 교육을 통틀어서 최근에는 이러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대세에 지장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속박을 없애는 방식의 교육이 이러닝이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방식이 이런 속박, 제약을 꽤나 해소했다는 것이죠. 이러닝이 발전하면서요. 타임과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하나씩만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 타임을 좀 제약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수업이긴 온라인 수업인데 특정한 시간에만 그게 공개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이 오프라인 기준으로 화요일 오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를 위해서 화요일 수업 시간에만 기본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속박을 해봤습니다. 타임이란 요소를 제한을 시켜본 거죠. 이와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 공간을 제약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바로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 같이 온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데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오프라인 수업도 겸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 공간에만 있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특정 시간과 장소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블렌디드 하면은 그 장소에 이제 가야 되는 것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간을 또 다르게 속박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이러닝을 하되 일부 수강자들이, 일부 교육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이러닝을 위한 촬영 내지는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저와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스페이스가 제약이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닝은 타임 앤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형태의 수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닝이 발전하게 되면서 목적에 따라서 타임을 제약하기도 하고 스페이스를 제약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은 그 맥락과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 매우 세심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엠러닝의 M은 뭐의 약자일까요? 뭐라고요? 모바일 러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엠러닝이라고도 부르고 모바일 러닝이라고도 불러요. 모바일 러닝이라고 불린 것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그 휴대폰이 특별하게 발전하면서 이 휴대폰을 활용한 교육이 이러닝 시장에 서서히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러닝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그 공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초창기의 이러닝은 공간이 자유롭긴 하지만, 즉 모든 사람이 특정한 강의실이나 교실에 가서야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 강좌를 볼 수 있고 아니면 PC방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친구네 집 가서도 볼 수 있고 했었는데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공간이 보다 더 극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러닝은 실질적으로 1990년도 정도에 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폰보다는 과거형의 이렇게 폴더를 여는 방식의 휴대폰이 있어요. 그것을 통상적으로 피처폰이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피처폰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PDA라는 아주 초창기 방식의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엔 좀 겸연쩍죠.
나오면서 모바일 러닝, 앱 러닝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190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에 앱러닝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됐는데요.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앱러닝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17,000개나 되는 PC방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앱러닝, 모바일 가지고 뭔가 인터넷 해보려면 속도가 되게 느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느린 속도를 감수하면서 이게 모바일이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뭐 몇 발짝만 떼면 마치 편의점 있듯이 PC방이 그 당시부터 많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지금 생각해서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그 고속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워낙 그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관계로 앱러닝이 잘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경향이 있기도 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워낙 우리 PC방 문화가 발전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앱러닝. 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타임 앤 스페이스 중에서 스페이스를 보다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앱러닝이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러닝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유비쿼터스 러닝은 앱러닝의 사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도처에 존재하는 학습이에요. 유비쿼터스 자체가 도처에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앱러닝이 조금 더 심화된 형태의 학습 양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비쿼터스 러닝은 기본적인 이 프레임이 앱러닝, 모바일 러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모바일 러닝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 또는 특정 국가에서 조금 더 선호해서 쓴 경향이 있기는 해요. 앱러닝을 가능케 했던 휴대폰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단순히 모바일보다도 여기저기 어디든지 가서도 다 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비쿼터스 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죠. 유비쿼터스 러닝. 이것은 한 2000년대 초중반쯤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용어입니다. 또 볼까요? 자,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는 아마 꽤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마트 러닝에 제가 대문자 SMART, 스마트는 대문자로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07년 6월에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휴대폰 시장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강국이었는데 그 정보 강국의 근거가 당시에는 와이어드 인터넷,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인터넷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 아니라 유선 인터넷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플사에서 2007년에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판도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휴대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삼성, LG 같은 통신사들이 발빠르게 휴대폰 시장으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휴대폰 시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뭐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요. 스마트폰이 대세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결과적으로 삼성이나 LG도 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특히 삼성의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이 돼서야 비로소 최초의 본격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9년 말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이후에 2010년도쯤에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이 휴대폰 기술이 완벽하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모바일 러닝이나 유비쿼터스 러닝 시절에 얘기했던 기존의 피처폰 또는 PDA와 비슷한 아주 초창기 형태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자연스럽게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모바일 러닝인데 기기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지금에 와서는 매우 익숙하지만 스마트 러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게 학술적인 기반으로부터 생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거면 스마트 러닝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일견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게 됐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 또는 많은 교육자들,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야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하는 걸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뭔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한 끝에 뭐 스마트 러닝은 미래지향적인 방식의 학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SMART 각각 두 문자를 따가지고요. S는 뭐 self-regulated 해서 자기주도적이고, M은 motivated 해서 뭐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소 좀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스마트 러닝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는요. 당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라고 불렀던 시절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당시죠. 2011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나온 지 정확하게 4년 딱 지나고 나서 스마트 교육 정책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스마트 러닝이라고 한 2010년도에 이런 산업계, 이런인계에서 많이 사용되던 용어가 정식으로 뭐랄까요? 정부 단위에서 스마트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스마트 교육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요. 이미 지금 우리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발표할 당시의 정책은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거였고 당시에 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가지고 수업 아직 안 하죠.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실패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에 대한 보다 더 성찰적인 노력, 고찰, 연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주 확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급격하게 좀 우리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대세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점차 교육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마트 러닝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스마트 러닝 학술적인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꽃피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를 국가 단위에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친구, 싱가포르 친구, 해외에 교육을 전공하는 친구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Do you know smart learning? 이러면은 What the? 뭐 이런 식으로 F 이런 F워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뭔데 그게 도대체? 예,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 러닝 그런 좀 뭐랄까요? 아픈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과학기술이 점차 더 발전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 디지털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건데 묵스라는 겁니다. 묵스 들어보셨죠? 묵스, 묵스, MOOCW. 대단위로 공개되어서 온라인을 통한 학교 교육 과정, 특히 이제 대학의 교육 과정이 공개되는 거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인터넷만 활용할 수 있으면요. 대학에서 교수들이 또는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좌를 꾸며가지고 직접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묵스 치면요 상당히 많은 묵스 웹사이트들이 나오고 마치 대학이 한 학기 강좌를 듣는 것처럼 물론 어떤 강좌는 한 12주, 어떤 강좌는 3주짜리도 있고 6주짜리도 있고 더 긴 것도 있는데요. 마치 대학에서 한 학기 이러닝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수업을 들었다는 일종의 그 인증서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그 퀄리티도 꽤나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하실 때 보통 인강 같은 거 인터넷 강의 들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 묵스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은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을 무료로 또는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거대한 담을 마치 쌓아놓은 것 같던 고등교육 기관이 좀 그 담을 벽을 허문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묵스의 영역이 평생교육으로까지 넘어가면서 굳이 대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네르바 스쿨? 예, 미네르바의 올빼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은요. 이 링크가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링크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한번 틀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ctive Learning Forum is the unexpected learning forum, the place where you're constantly engaging with what you're learning. I think people expect it to be unnatural, maybe a bit futuristic and incredibly different experience than a normal classroom. And in many ways it isn't. It's the same. As a Minerva student, I get to take classes from anywhere in the city.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to constantly keep your learning experience fresh and exciting. I was pleasantly surprised in my first experience on the Active Learning Forum. It's interactive, very dynamic, very fast-paced. Everyone agrees that higher education could be much better than it is today. Minerva's acting on that by putting together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uperb pedagogy. What we're going to do today is use a very complex problem, how to feed the world by 2050. One of the great strengths of Minerva is the Active Learning Forum, which is informed by the science of learning. The secret to active learning is engagement.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the 5 solutions will be sufficient to solve the world's food problem? We have at our fingertips tools that are designed to engage the students 100% of the time. Now we're going to do a poll. Pick your best answer and be prepared to defend it. I do agree that the other parts of this poll were valid. Active learning is being an important part of your own education, challenging ideas, and coming to your own understanding. It means that I'm constantly accountable. I feel like when you characterize a problem, it's important that it helps guide you to the solution. Perfect, that's excellent. I feel like I'm in a room with all of my students. I simply forget I'm on the computer. You will be going into breakout groups. In each of your breakout groups, you will get assignment. In a normal classroom, there's people behind you, there's people to the side of you, but it's nice to be able to see everybody and their reactions to what's being talked about in class. You are Group A, you will b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Yeah, agriculture, let's do it. What does it mean to increase the food supply? So it means decrease food waste. So for example, if we reduce the amount of grazed land and transition. All of Minerva's classes are taught in the seminar format with a maximum of 18 students. I know each one of my students better than I knew students when I taught at a major university. Hazik, you're shaking your head. What do you have something to add? Well, I think the first solution that immediately comes to mind is The classes are designed so that you actually have more interaction with your professor. It's a very open, dynamic, and friendly relationship. it's the kind of learning where we're an active participant instead of a passive recipient. Both the student and teacher are engaged in not only dialogue, but debate and role play. And it's so much more fun than a traditional class. What is really powerful about the forum is no student is in the back row. The professor can simply look at the screen and call on the students who are not participating as much and bring them into the discussions. Let's hear from Guillaume.
I think that the purpose of the incentives My favorite part is that the professors are able to watch the recordings of the class, which means that they can give you very specifically tailored feedback. the technology really helps professors get m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about how a student's performing across all classes and use that in office hours. Good afternoon. How are you doing today? I'm fine, Dean Shannon, thanks. Good. Did you have any? I thought it was the students who had to put effort into reaching out to the professor, but here the professor was taking a really, really active role. And I think that was a function of the technology we used. We have technology. We have knowledge about how the mind works. We can do things with education that has simply never been possible befor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at Minerva. We are the only school in the world that uses the science of learning to design not just what we teach, but how we teach it. Doesn't get better than that. I'm here at Minerva because I want to be a part of an important movement to change higher education. The fact that Minerva students live and study together adds another dimension to the classroom. Having that human interaction really strengthens the online class experience. Our education needs to be dynamic, it needs to be interactive, it needs to prepare us for the needs of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I feel part of an incredible community. This is the only place that I'm excited about my learning.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미네르바 스쿨은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대학인데요. 캠퍼스는 다 있어요. 캠퍼스는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캠퍼스가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인도에도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데 온라인 수업이 어떤 것들 막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 누가 질문을 하고 어떤 교수가 퀴즈를 내면은 퀴즈에 누가 정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같은 정보가 교수에게 역시 실시간으로 쫙 오는 이런 형태의 보다 혁신적인 방식의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양새의 교육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거꾸로 교실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플립드 클래스룸인데요. 플립이라는 용어가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뒤집힌 형태의 학급 교실이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강의를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하시고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모양새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냐라고 하면요. 굳이 강좌라고 표현하면은 강의나 강좌 같은 것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듣고 학교에 와서는 많은 형태의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그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립드 러닝,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최근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센세이셔널한 방법의 교육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제 화면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온라인 러닝과 관련된 용어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러닝이 어디까지 같이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러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점은 뭐냐면요. 직접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야,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만나야 하지 않느냐. 만나서 얼굴을 보고 부대끼고 사람의 어떤 그 숨결을 느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주장하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요. 만남의 교육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학생과 학생끼리 만난다는 것, 교사와 학생이 만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그 아주 깊고 깊은 숙고와 사력 그리고 우리가 실존해 있는 이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형태의 이벤트다라고 대단한 형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을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커다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사건은 온라인을 통하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않고.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스튜디오에서는 이 반대편에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 길쭉하고도 커다란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수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디지털 점들이 연결된 형태의 이 화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과 또는 고민과 고찰과 논의, 반대, 비판, 비평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교육이 실제에서 일어나는 매우 다양한 부족함들,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만 잘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의 교육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역시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과 인간의 아주 깊은 형태의 만남과 대화라는 커다란 이슈, 주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공학도들은 과연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 수업은 미래사회와 교육으로서 교육의 앞날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어떤 광의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어서 아주 디테일한 해결책을 찾을 것까지 원하지는 않지만서도 교육공학도로서 좀 큰 그림을 보는 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올라가 있는 이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셔서 이 수업을 수강을 잘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온라인에서 시간을 제약한 형태의 교육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다 새로운 형태의 수업으로 만날 겁니다. 바로 이 화면에 이어서 안내가 나갈 거니까요. 끄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3주차에 걸쳐가지고 플립드 클래스룸, 거꾸로 수업 방식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업 방식이 단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디스커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를 더 가미를 했어요. 필드 액티비티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필드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필드 액티비티를 하시고 필드 액티비티에 대한 결과를 오프라인에서 같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제를 제가 안내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ris.kr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화면 좀 주시죠. 자, 이 ris.kr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술 논문들과 학술지 논문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접속하시게 되면요. 어떤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여러 저널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주제의 논문들을 공짜로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ris.kr, riss.kr을 치면은 이 웹사이트로 접근이 가능하세요. 네, 이제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is.kr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육공학이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여기 쳐보세요. 그러면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또는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이 쫙 목록에 뜰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게 논문이 되어도 좋고 학위 논문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저널에 넣은 논문이어도 좋습니다. 쭉 읽어보신 다음에 그 글을 쓴 저자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글을 읽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질문 사항들을 만드셔서 직접 그 저자와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저에게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첫 번째, ris.kr을 접속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궁금했던 주제의 키워드를 쳐본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건드리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를 만족시킬 만한 글을 읽어본다. 그리고 그 글에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점들을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직접 그 글을 쓴 분을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컨택해 보세요. 그분이 어디 대학교에 근무하면은 그 대학에 전화를 해서 그분하고 통화하고 싶은데요 하면 아마 전화를 연결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연락처를 안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러고요. 또 그분이 만약에 프리랜서면은 아니면 그분이 기업에 근무한다면은 그분이 강사로 계시다면은 연락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선정한 논문의 저자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실패도 해보세요. 아마 한 방에 컨택이 완료돼가지고 아 그래요 오세요 내가 만나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박. 그래서 만나보셔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고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분량은 제한이 없어요. 한 장이어도 좋고 10장이어도 좋고 100장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흥미를 가졌고 어떤 주제를 정했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자 노력을 했고 만나서 무슨 내용을 나눴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라는 이 액티비티를 시작한 A에서 Z까지를 모두 기술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행동들을 쭉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 제한 없어요. 형식도 제한 없어요. 워드로 치셔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고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들과 만나는 과정을 뭐 동영상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도 되고 어떤 형태든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기간이 지금 어디 보자. 우리 스케줄을 보면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5월 23일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읽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을 5월 23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일 날 오픈되죠? 일주일 딱 있는 거예요. 상당히 터프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제는 2인 1조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장 파트너십을 잘 만들 것과 같은 이 수업의 동료를 선정하셔가지고 2인 1조로 하시고 점수는 2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를 잘 선정하시기 바래요. 2인 1조로 이 과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얘기할 것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밴드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밴드를 통해서 역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제출은
5월 23일 수업을 직접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할 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다고요? 힘들 것 같다고요? 빡셀 거라고요? 에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걸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